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방금 전에 끝났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증거인멸 여부가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김 여사 진술에 부합하지 않는 주변 사람들의 말들, 또 변하는 김 여사의 해명, 휴대전화와 노트북의 초기화 등 이런 것들이 해당합니다. 또요, 평소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들어보지도 못했던 명품 브랜드들도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바쉐론 콘스탄틴이라는 시계인데 5천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 누가 왜 샀을까요? 여기에 나토 순방 목걸이를 두고 김 여사와 관련된 듯한 목격담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특검이 이 나토 목걸이의 진품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여사는 그동안 모조품을 홍콩에서 샀었다고 해명을 했었죠. 김 여사의 구속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말씀하셨던 아무것도 아닌 사람 의미가 뭐였습니까? 명품 선물 관련 사실대로 진술한 거 맞나요? 김건희 엑셀 파일 본 적 있으십니까? 명품 시계는 왜 사달라고 했습니까? 오늘 법정에서 직접 발언하셨습니까? 서희건설 회장이 목걸이 전달했다는 자소서 냈는데 어떤 입장이세요? 속필성 주장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가요? 혐의 3가지 여전히 모두 부인하신 입장이십니까? 가방 시계 안 받았다는 입장이신가요? 국민들에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네, 세 분과 관련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인호 전 민주당 의원, 최수영 정치평론가, 이고은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방금 전에 김건희 특검이 브리핑을 했습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끝나고 나서 어떤 점이 쟁점이었는지 밝혔는데 핵심은요. 나토 목걸이로 일컬어지는 그 방클라프 아펠 목걸이가 핵심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검이 모조품과 진품을 같이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내용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특검은 어제 뇌물공여 혐의로 서희건설을 압수수색하였고 서희건설 측은 윤석열 전 대통령 나토 순방 당시 김건희 씨가 착용한 방 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를 교부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자소서를 특검에 제출하였습니다. 특검은 서희건설 측이 김건희 씨에게 교부하였다가 몇 년 뒤 돌려받아 보관 중이던 목걸이 진품 실물을 이미 제출받아 압수하였습니다. 오늘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적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목걸이 진품을 확보한 경과를 법원에 설명하고 김건희 씨 오빠의 인척 주거지에서 발견된 가품과 위 진품 목걸이 실물 2점을 증거로 법정에 제시하였습니다. 김건희 씨를 비롯한 모든 관련자들의 수사 방해 및 증거인멸 혐의를 명확히 규명하겠습니다. 오늘 짚어볼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먼저 지금 특검보가 얘기하는 부분은 이 목걸이입니다. 방클라프 아펠 목걸이라고 나토 정상회의 때 김건희 여사가 착용한 것으로 알려진 그 목걸이를 얘기한 겁니다. 이 목걸이는 서희건설과 연관이 돼 있죠. 인사청탁이 의심받고 있는 그 목걸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님, 그동안 김건희 여사는 모조품을 홍콩에서 엄마를 주기 위해서 사왔다고 진술을 해왔어요. 그래서 이거 실물 찾아야 되는 거 아니냐 지적이 많았는데 결국 특검은 이 실물도 찾았고 모조품을 동시에 법원에 제출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김건희 여사의 해명은 틀린 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거짓 해명을 한 것을 넘어서서 예. 이 모조품을 의도적으로 자신의 이 친척 집에 두고 이 혐의를 숨기기 위해 적극적으로 증거인멸한 것이 아니야라는 의혹이 더욱더 짙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예. 특검에서는요, 김건희 여사가 이야기를 했던 내가 순방 때 착용했던 것은 2010년에 내가 아니라 이 모친 최은순 씨를 위해서 내가 구입해드렸던 이 가품이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했고요. 실제로 자신의 이 친오빠 집에서 발견됐던 것도 모조품이었습니다. 그런데 특검에서는 이 모조품의 진품 출시 일자가 2015년인데 어떻게 진품보다 더 빠르게 가품을 2010년에 홍콩에서 구입할 수 있느냐, 이 해명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지적을 그렇죠. 해왔는데 예.
정말로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있었는데 예. 오늘 서희건설 측에서 이 나토 순방 당시에 이 김 여사가 착용했던 것은 진품이 맞고 예. 이 서희건설에서 구입해줘서 전달해준 진품이 맞다면서 오늘 자수서와 함께 실물을 제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교롭게도. 여기서 잠깐요. 네. 특검 입장에서 이거는 엄청난 반전 카드로 보이는데 실문이랑 모조품이랑 같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특검에서. 그러면 이거를 영장심장 청구할 때부터 이거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이후에 그걸 얻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일단은 이후로 좀 보이거든요. 저도 이유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요. 특검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12일, 그러니까 오늘 이 자수서가 제출이 됐다라는 것이고 오늘, 예. 이봉관 회장이 자수서를 제출을 했고 그 자수서 내용상 이 순방 당시에 김건희 여사가 착용했던 목걸이는 서희건설 측에서 구입해서 전달한 목걸이가 맞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자수서를 제출했다라고 하니까요. 예. 공교롭게도 영장실질심사 당일 자수서가 당일에. 제출됐기 때문에 예. 곧바로 특검에서는 이런 자수서와 함께 진품을 제출받아서 압수한 다음에 가품과 미리 확보했던 가품과 오늘 확보한 진품을 직접 법원에 제시하고 이러한 진품을 우리가 확보하게 된 경위를 이 법관에게 설명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서희건설 측과 관련된 건 뒤에서 한번 살펴볼 텐데 그러면 다시 상황을 돌려볼게요. 그러면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실물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거를 몇 년 뒤에 돌려줬다고 합니다. 서희건설 측에. 그럼 김 여사 씨가 다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모조품을 어디서 사왔다가 그거를 오빠의 장모집에 갖다 놨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누가 봐도 증거인멸 행위 아닙니까? 뭐 바꾸치기 의혹이 있다 했는데 그게 예. 사실로 드러나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예. 정말 엽기적입니다. 어물전 망신은 꼴뚜기가 시킨다고 하더니까 이 얼마 전까지 대통령의 부인이었던 사람이 예. 수사를 방해하고 증거 인멸을 하기 위해서 모조품을 사다가 그것도 오빠 장모 집에 이불로 갖다 놓고 예. 그 압수수색에서 발견되니까 봐라 모조품이지 않느냐 내 말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증거 인멸하려고 예. 수사를 아주 함정에 빠뜨려서 자신이 빠져나가려 했던 이게 그대로 이제 들통이 나버렸는데 어제 서희건설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아마 그 과정에서 서희가 자수서를 낼 수밖에 없는 뭔가의 정황이 확보됐다. 더 이상 피해갈 수 없다. 예. 그래서 수사에 협조하고 오히려 좀 참작해서 감형을 좀 받으려는 뭐 이런 서희 측의 의도로 자수서가 제출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수사가 급물살 탄 게 서희건설에서 그 자수서, 그러니까 우리가 김건희 여사에게 목걸이를 줬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냈기 때문에 급반전이 된 건데, 그럼 최수영 평론가,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특검이 오빠의 장모집까지 압수수색을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다 모조품을 갖다 놓은 거잖아요. 그건 아마 예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뭐 일가 친척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할 거라는 건 예측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아마 거기에다가 갖다 놓음으로써 오히려 일종의 압수수색을 받는 것을 예상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진술을 정당화시키고 그걸 합리화시키려는 그런 전략으로 지금 비춰집니다. 왜냐하면 진품이 확보됐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과연 특검이 서희건설이라는 걸 최근에 알았을까? 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구속영장 집행에 맞춰서 타임라인을 구성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지금 윤 전 대통령을 굉장히 이제 그 구인하려고 이제 이렇게 하다가 예. 결국에는 이제 그걸 중지하고 서희건설 쪽으로 해서 이걸 우리가 이제 확보함으로써 김 여사에 대한 신병 확보를 더 해야 되겠다. 구속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하고 아마 서희건설을 구속영장 직전에 아마 이제 그 압색하고 그러니까 연락하고 압색하고 하는 모든 이 과정들을 오늘의 시점에 맞춰가지고 진행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사실 특검 수사라는 게 물론 뭐 엄정하고 공정하게 한치의 그런 의혹이 없이 돼야 되지만 예. 제가 보기에 조금 어떤 이런 정치적 고려라든가 수사 기법들이 아마 재판 일정에 맞춰가지고 한 것이 아닌가라는 좀 합리적인 의심은 듭니다. 예. 워낙 공교롭습니다. 그러니까 시점이. 주말 사이에 서희건설이 문을 걸어 잠그고 무언가 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자수서를 오늘 제출을 했다. 그러면 일단 또 특검에서 이 부분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목걸이를 김건희 여사에서 줬는데 몇 년 뒤에 돌려받아서 보관하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몇 년 뒤에 돌려받았다고 했습니다. 산 시점이 2022년으로 추정이 되니까 몇 년 뒤라고 하면 최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럴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서희건설 측에서 자신의 비서실장의 모친을 통해서 이 해당 반클리프 목걸이를 산 시점이요. 대선 직후인 2022년 3월로 이 구입 내역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현재가 2025년이니까요. 몇 년 뒤에 돌려받았다는 것은 비교적 최근 돌려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 예. 제가 의문이 드는 것은 왜 몇 년간 김건희 여사가 가지고 있던 이 반클리프 목걸이가 왜 최근에서야 서희건설 측에 돌아왔을까? 예. 어떠한 연락, 모종의 연락이 김건희 여사와 서희건설 측과 오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합리적으로 추측을 해보자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수사가 임박했다라는 어떤 시그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서희건설 측과 굉장히 긴밀하게 소통을 하면서 다시 그 목걸이를 돌려줬을 가능성, 그리고 돌려주면서 동시에 모조품을 확보했을 가능성까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예. 아마 특검에서는 오늘 아까 이 브리핑을 통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모조품을 확보하는 데 기여한 사람들에 대해서 증거 인멸 혐의 등을 철저히 수사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 이 모조품을 언제 구입했고 확보했고 장모집에 왜 두게 되었는가, 이것에 가담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그 진품을 돌려줬을 당시에 김 여사 측에서 서희건설에 아마 당부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검찰에 갖다 줄 거라고는 예상하지 않았을. 안 갖다 주도록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뭔가 이제 최 의원님은 서희건설 쪽에 뭔가 있어가지고 서희건설 쪽에 자수서도 내고 이렇게 순순하게 진술에 협조하게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그때 당시에 뭐 자연스럽게 생각해보면 김 여사 측이랑 서희건설 측이랑 어떤가 무언가 공통의 뭐 이해관계가 있었을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서희건설도 지금 인정하는 것이 결국 서희건설 측의 자금으로 이 목걸이가 구입됐다는 것이고요. 이것이 대선 직후에 영부인에게 넘어갔다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은 모든 이 물품, 경제적 이익엔 대가가 있을 수밖에 그렇겠죠. 없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어떤 대가로 이 물품이 넘어갔는가, 그 부분의 수사가 이제 중점을 맞춰질 것 같은데요. 지금 특검에서 의심하는 것은 이 이봉관, 이 서희건설의 회장의 맞사위, 검사 출신 변호사가 당시에 이 한덕수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임명이 되었는데, 이 고가의 반클리프 앞에 이 목걸이의 대가가 결국 비서실장의 자리를 임명받는 데에 대가가 아니었는가라고 강하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압수수색 과정에서 어쩌면 이러한 금품이 넘어갔다라는 것을 기재했을 어떤 증거, 결정적인 증거가 확보됐기 때문에 더 이상 서희건설 측에서도 부인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요. 명확한 증거. 네, 그리고 예. 압수수색 과정 중에 다른 여죄나 이 다른 어떠한 범죄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에 이 사실에 대해서는 자백을 하고 지금 가야 되는 상황일 가능성까지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분명한 것은 현재로서는 더 이상 부인하더라도 더 이상 실익이 없다라고 서희건설 측에서도 판단을 했기 때문에 김 여사와의 어떤 암묵적인 소통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것을 깰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서 진품을 제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참 정보가 없어서 뭔가 얘기하기 어려운데, 이게 인사청탁 의심 6천만 원 정도 되는 목걸이를 줬을 때는 무언가 대가 원하는 게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희건설 측에서 이걸 순수하게 자수서를 제출했다는 거, 그 안에 뭐가 있었을 텐데 아직까지는 모를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그 인사청탁 의심,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특검에서. 그렇습니다. 뭐 나토 정상회의 때 그 목걸이를 차고 갔고 그 진품을 이제 착용하고 갔다는 건 아니니까 예. 이제 사실로 드러나는 것 같은데, 그 순방 직전에 마사이가 총리 비서실장 장관급으로 예. 임명이 됐는데 그 목걸이 대가가 아니냐, 그렇게 이제 보는 것이 합리적 의심인 것 같고요. 예. 또 서희건설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그 건설업계에서 소위 말하는 순위가 예. 급상승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22위에서 16위까지 3년 동안에 6계단이나 올랐다. 그 이런 배경에도 윤석열 대통령 측에 예. 어떤 권력적인 배경이 있지 않느냐, 예. 뭐 이런 것이고, 실제 대선 과정에서도 합법적이지 않은 불법적인 사무실 제공을 서희 측에서 했다, 뭐 이런 말까지 지금 나돌고 있기 때문에 예. 결국은 대선 과정에서도 불법 사무실 제공, 또 대선 자금, 또 이런 목걸이 선물까지 다 이어지면서 거기에 대한 대가로 사이도 인사
가 발탁이 되고 또 건설 회사의 수주도 급 상승한 거 아니냐. 예. 막 이에 대해서 수사력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인사청탁 의혹이라는 것이 이제 최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총리 비서실장의 맞사위가 발탁이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한덕수 총리가 당시에요 공개적으로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비서실장은 제가 원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님이 생각하시는 사람이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그 옆에 있는 인사를 하는 우리 장제원 비서실장이 한 분을 잘 선택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저한테 3번을 물어요. 정말 그래도 되겠습니까? 정말 그래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니 걱정 마시고 하여튼 저 뽑아주십시오. 그랬더니 며칠 뒤에 우리 박성근 전직 검사님을 이력서를 하나 보내주셨더라고요. 여기서 언급된 전 검사가 서희건설 회장의 사위라는 점입니다. 그 부분을 지금 특검이 연관성, 대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걸이를 구매하는 과정도 이 변호사님 좀 특이한 것이 이게 단순히 그러니까 신세계백화점의 상품권을 샀어요 현금으로. 네. 근데 롯데백화점 가가지고 롯데백화점 상품권을 교환을 합니다. 그걸 가지고 샀다. 이거를 단순히 백화점 상품권을 잘못 산 거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또 특별한 다른 이유가 있다고 봐야 됩니까? 자금 세탁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상식적으로 롯데백화점에서 어떤 물품을 현금으로 사는데 현금으로 사는 것보다는 상품권으로 사는 것이 조금 더 저렴하게 살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한 언론 보도 내용에 따르면 당시에 이 서희건설 비서실장의 모친을 응대했던 직원이 현금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이 상품권으로 하시는 게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서희건설 회장과 좀 직접 통화해서 이 과정을 좀 설명해 줘라라고 부탁을 했다는 거죠. 예. 실제로 이 직원, 반클리프 직원이 이 서희건설 회장으로 추측되는 한 남성과 통화를 해서 이 과정을 설명을 했는데 롯데백화점에서 구입을 해야 되면은 현금을 바로 롯데백화점 상품권으로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신세계백화점 상품권으로 먼저 바꾸고요. 그 신세계백화점 상품권을 또다시 롯데백화점 상품권으로 바꾼 다음에 구입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바로 롯데백화점 상품권으로 구입하는 것보다 현금적 손실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상식적이지가 않죠. 예. 아마 이 부분은요. 현금보다도 상품권을 여러 번 바꿈으로써 이 상품권 추적이 조금은 어렵게 할 의도로 이렇게 의도를 해서 구입을 한 것이 아닌가, 우회해서 구입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그 관계자들의 인터뷰가 이제 언론에 공개가 됐는데 최선표 님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주려고 이렇게 비싼 걸 사냐 궁금했나 봐요. 네. 그런 거를 물어봤더니 끝까지 얘기를 안 하더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50대인데 30대 같이 보이는 여성에게 준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간접 진술이지만 저는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봐요. 추론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게 또 시점이 대선 직후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이제 그 우회적으로 표현을 했지만 누군지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어떤 그 인식이 된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 이런 모든 시점들이 정확하게 이제 인사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을 가리키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사실 원래 비서실장이라는 거는 한덕수 전 총리가 이번에 제가 알기로도 스텝을 꾸리면서 대부분 자기와 그동안 과거에 다 인연을 맺었던 사람들을 꾸렸는데 인연이 없던 사람은 비서실장으로 발탁하는 게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그렇죠. 비서실장인데. 그렇죠. 물론 지금 뭐 얘기대로 VIP와 가까운 사람 또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을 썼으면 좋겠다는 자기가 의사를 피력했다고 하지만 실제 저는 그런 가능성이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비서실장은 자신의 수족 같은 사람입니다. 예. 그리고 저게 차관급 자리이지만 실질적으로 국무조정실장과 함께 그 일종의 빅3의 자리거든요. 총리실에. 맞아요. 그러니까 예. 저런 자리에 사실은 전혀 인연이 없는 분을 온다는 것은 무언가 어떤 사연이 있었는데 그것을 한 전 총리가 인식을 했는지 아니면 알았는지 몰랐는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본인이 그 수족 같은 사람을 데리고 가지 않고 오히려 비서 당선인 측에서 했던 사람을 받았다는 얘기는 또 그러면서 저렇게 또 공개석상에서 그렇게 이야기까지 했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 자기의 심중을 좀 표현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런 것들이 결국 지금 이런 혹시나 이런 목걸이가 이런 어떤 말하자면 인사의 대가로 온 것이 아니냐라는 것에 의심을 받고 있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최인호 의원도 뭐 저게 잘 아시니까 저런 인사가 비서실장이라는 자리가 좀 이례적인 인물로 채워진 거에 동의하세요? 그건 맞는 거 같으세요? 아니 그 비서실장이면 진짜 수족과 같은 존재죠. 예. 그것도 총리의 비서실장이면 장관급인데
그 많은 업무를 총리의 뜻대로 잘 수행할 수 있으려면 호흡이 맞아야 됩니다. 그 호흡이 맞으려면 결국은 잘 아는 관계. 아, 비서실장이면 얼굴만 봐도 표정만 봐도 말을 안 들어도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다. 또 뭘 하려고 한다는 것까지 다 알 수 있는 관계가 돼야죠. 예. 그런데 전혀 생면부지의 사람을 그냥 비서실장으로 추천을 받아서 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저 부탁을 받고 예. 임명했다는 것밖에 안 되죠. 이건 아주 극히 이례적인 인사다. 예. 그렇게 봐집니다. 근데 이 변호사 이게 여기서 좀 궁금한 점이 서희건설 측에서 왜 이 자수서를 다 인정을 했을까? 이렇게 청탁 의혹이 있으면 서희건설 쪽에서도 피해를 보는 게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수서를 낸 이유는 뭐라고 봐요?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통 이제 일반적인 형사 사건에서도요, 이 피의자들이 자수서를 낼 때는 예. 이미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에 부인하더라도 실익이 없다. 따라서 자수 감경이라도 노려야 되는 상황일 때 피의자 수사 전에 자수서를 제출을 합니다. 따라서 서희건설 측에서는 아마 압수수색이 단행될 때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이 범죄 사실도 봤을 것이고요. 대략의 증거관계 등에 대해서도 파악을 해봤을 때 더 이상 부인해봤자 실익이 없다라는 생각하에 예. 자수 감경 정도를 노리고자 자수서를 제출을 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라는 태세를 보임으로써 이봉관 회장 등의 구속을 막기 위한 이 최후의 조처가 아니었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러면 지금 나온 거 가지고 이게 혐의가 어느 정도나 특검이 입증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김건희 여사의 구속 가능성 일단 진술로 변하고 거짓말의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이게 구속의 가능성에 어느 정도나 좀 영향을 미칠 거라고 구속 가능성 대단히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제 저도 이제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 예. 물론 영장 청구의 기재 사실에 범죄 사실로 이 나토 순방 당시의 목걸이가 기재되어 있진 않지만 예. 특검에서 의심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로 이 가짜 목걸이를 바꿔치기 해놓은 것이 사실인 것으로만 드러난다 하더라도 영장을 발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전 예측을 했는데 오늘 특검에서 그것이 사실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물증까지 법관에게 제시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16개 혐의 중에 아직 3개밖에 조사를 못한 상황에서 증거인멸을 이미 한 피의자에 대해서 나머지 13가지의 혐의를 불구 상태에서 수사하도록 내버려둘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따라서 현 상황에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졌다는 생각이 들고 그 결과가 나오는 것도 오늘 밤 안에 빠르게 결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러면 윤 전 대통령보다는 조금 빠를 수 있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지금 이 정재욱 판사 같은 경우에는 윤영호 전 세계 본부장, 이 통일교 세계 본부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영장준하 판사이기도 합니다. 그 예. 말인즉슨 건진법사 의혹 관련해서 이미 상당 부분 기록을 검토를 했던 판사라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건진법사 의혹에 대해서 이미 검토를 하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특검이 어떤 방향으로 바라보는지에 대해서 최근 이 증거 기록 검토했던 그런 판사이기 때문에 검토하는 데에도 시간이 좀 짧게 걸릴 것으로 보여지고 오늘 특히나 증거인멸에 대한 굉장히 확실한 증거까지 제시를 했기 때문에 예. 아마 결론이 나오는 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또 하나의 명품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라는 명품 시계인데 무려 5,400만 원 정도 되는 시계입니다. 여기에 이것도 똑같아요. 오빠의 장모집에서 이 명품 시계 박스를 발견을 했다는 건데 특검이 이 부분에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브리핑 내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특검은 김건희 씨 오빠의 인척 주거지 압수수색 과정에서 바쉐론 콘스탄틴 여성용 시계의 보증서가 발견된 것과 관련하여 김건희 씨에 대하여 대통령실 경호 관련 로봇계 수입 업체와 연관된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수사 중에 있습니다. 최수영 평론가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MBC 보도를 보면은 김 여사가 굉장히 관심을 많이 보였다 취지의 인터뷰를 준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이 명품에 대해서 뭐 저 개인적 뭐 제가 정확한 정통은 예. 아니지만 가격이 비싸다고 다 선호하는 명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명품을 차는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그 명품에 대한 이제 그 가치들이 약간 좀 이 브랜드를 차는 그렇죠.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있다고 뭐 시계가 1억짜리 시계 1억짜리도 있고 뭐 1억 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예. 그것보다는 이제
그런 걸 자주 선호하고 잘 차는 층이 누구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선호하는 게 좀 달라지는 것 같은데 예. 어쨌든 특정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거 괜찮아 보인다라고 이제 특정을 했다는 거는 이미 거기에 대해서 사실 관심을 보였다는 이야기인데 뭐 그렇다면 이 여기에 대해서 그 사실 구매하고 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이 결국엔 이제 뭐 진술을 놓고 보면은 일정 부분 김 여사 돈도 있다라고는 얘기는 하지만 예. 결국에서 그 금액이 전체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뭐 일부를 얘기하는 건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서 결국에는 이것은 자신의 돈도 포함됐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거는 뭐 뇌물로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더더군다나 그때 이제 로봇개라는 사실 그때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장면을 기억하실 겁니다. 경호에서 왜 저런 로봇개를 시연하는 걸 보면서 예. 저 굉장히 좀 신박한 물건이다.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서 저 이제 경호에서 저런 게 때 있나 했는데 실제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뭐 이런 일들이 있어서 저 로봇개가 경호 쪽에 납품이 됐다 그러면은 사실 이것 또한 사실은 굉장히 작은 사안이 아닌 거죠. 어떤 것을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시계를 통한 하나의 그 로비라고 봐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예. 이 점도 사실상 지금 좀 전에 우리가 클리프 목걸이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지금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대거 등장했다는 것 예. 이거는 김 여사 쪽에 대단히 불리한 이슈고 김 여사 쪽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방어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사안들이 아닌가 그런 예.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도 최수영 평론가님 얘기를 듣고 이게 5,400만 원이라고 하지만 내가 5,400만 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다 살 수 있는 물건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이거를 사주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금액적인 효과가 있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 보세요. 일단은 이거를 일부 이 사업가 얘기를 들어보면 김 여사에게 그 돈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것이 이 시계를 건넨 이 사업가 서모 씨의 주장입니다. 예. 서모 씨의 말은 이렇습니다. 내가 이 부쉐론의 VIP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계가 원래는 5천만 원대인데 내가 VIP라 VIP 할인을 받아서 3,500만 원에 그 시계를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겁니다. 도와줬다. 예. 그래서 내가 역할을 했던 부분은 내가 VIP이기 때문에 할인만 받아줬을 뿐이지 3,500만 원에 내 돈이 섞이지 않았고 이 자금은 김건희 여사가 일부 댔다라는 것이 이 서모 씨의 주장 내용입니다.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 김건희 여사가 자신의 돈으로 시계를 사는 것은 과연 어떤 문제가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드는데 지금 특검에서 의심하는 것은 말씀 주신 대로 이 서모 씨가 운영했던 이 로봇계 사업체가 이 대통령실 경호처와 수의 계약을 맺었다라는 지점이죠. 예. 그래서 이 수의 계약이 이 시계가 건너간 무렵과 굉장히 닿아 있기 때문에 이 시계를 청탁성 어떤 뇌물로 건넸고 그 결과 수의 계약을 체결했던 것이 아니라고 특검은 의심하고 있는 것이고요. 정말로 김건희 여사의 자금이 들어간 것이라면 그 자금이 김건희 여사의 자금이다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서모 씨가 구입했다라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 자금의 출처 부분에 대해서 아마 특검에서는 철저히 들여다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 사업가는 좀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계를 줬더니 김 여사가 시계를 받고 좋아했던 게 기억이 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그럼 이 시계는 어떤 사업과 관련이 있냐면 대통령실이요 로봇계 사업하고 이제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때가요 2022년 3월이네요.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뭐 저 자신은 지금 경호 이 기술도 상당히 첨단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과 소통하고 국민 곁으로 다가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경호 체계도 좀 바꿔 나갈 생각이고요. 저 때하고 저일하고 지금 특검은 연관성을 찾아보고 있는데 최 의원님 그러면 이게 비서실장 인사고 대통령에게 있는 거고 이런 사업 계약하는 것도 공직에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지금 연관고리는 김건희 여사하고 명품으로 지금 연관고리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부인이 사업가하고 만나는 것 자체가 예. 너무나 어색하지 않습니까? 그 일반 사업한다고 해서 대통령 부인을 만날 수가 없죠. 예. 그것도 정권 초기에 만난다는 것은 뭔가 거래하려고 뭐 또 사업하는 사람은 뭔가 부탁하려고. 근데 그 부탁하러 온 사람에게 만에 하나 자신의 돈을 김건희 전 여사가 주었다 하더라도 예. 아니 그것 자체가 5천만 원대를 3,500만 원에 싸게 해준 것만으로도 그거는 이제 그것도 범죄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돈의 출처를 이제 특검에서
수사력을 이제 집중해서 밝혀내겠지만 이 로봇계 이것을 경호로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그리고 싸게 사줬다. 그것만으로도 범죄 혐의가 저는 소명이 된다라고 예. 보고 그러나 저 돈이 3,500만 원이라는 돈이 현금으로 주었다는 건데 과연 그것이 김건희 전 여사의 것인지 아니면 사업가 서모 씨의 것인지는 제가 볼 때는 서모 씨가 예. 자신이 구입해서 로봇계의 사업 청탁을 목적으로 준 거 아니냐 또는 그 임차 계약을 하고 난 뒤에 그 대가로 고맙다고 인사한 건 아니냐. 예. 뭐 저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해봅니다. 이 부분은 특검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럼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김범수 씨라고 전 아나운서고 방송이죠. 이분이 어떤 인터뷰를 했냐면 주목할 만한 단어가 차명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김건희 여사가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계좌로 3억 원을 넣었는데 차명으로 하고 있는 것이니까 알고 있으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김범수 전 아나운서 계좌하고 이제 증권사 직원하고 투자하면서 차명으로 했다. 여기서 차명이라는 게 좀 주목이 되거든요. 저는 김건희 여사의 계좌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모친이죠 최은순 씨의 계좌가 사용됐다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이것을 넘어서서 김건희 여사가 차명 계좌까지 쓰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라고 특검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충격적인 것이 다름 아닌 유명인일 수 있는 이 김범수 전 아나운서가 그 차명 계좌의 주인이라는 점에서 또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실질적으로 김건희 여사가 이 미래에셋 이 직원, 이 증권사 직원에게 차명 계좌로 거래하는 것을 알고 있어라라고 육성으로 대화하는 녹취 파일을 지금 특검에서 확보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지금 김범수 전 아나운서의 이 계좌를 활용해서 얻은 이익이요. 3,200만 원의 차이까지 남겼다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주가 조작에 이 김범수 전 아나운서의 계좌가 왜 쓰였으며 왜 이 계좌를 김건희 여사가 쓸 수 있도록 이 김범수 전 아나운서는 왜 이 계좌를 주었는가. 그리고 1억 상당의 금액을 넣었는데 3,200만 원의 수익이 났다? 과연 이것이 범행과 관련된 자금이 아닐지를 김범수 전 아나운서가 몰랐을까? 이런 예. 것 등등이 이 김범수 전 아나운서가 현재는 참고인으로 소환돼 조사받았지만 피의자로도 전환될 수 있는 그런 시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 로봇계 임대차 계약도 그렇고 비서실장, 국무총리 비서실장 인사 의혹도 그렇고 최소편에 그러다 보니까 자꾸 저는 김건희 여사가 특검 조사 출석했을 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계속 그렇죠. 떠올라요. 오버랩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지위에서 역할을 했다 그러면 저런 명품들이 오고 갔을까? 예. 사실 우리가 명품들이 오고 갈 때는 그게 어떤 아무런 선의를 갖고 그러니까 아무런 어떤 대가에 대한 생각 없이 선의를 갖고 오고 가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더구나 다 권력자의 또 지근거리에 있는 가족에게 갈 때는 저는 그런 부분들은 그 사실상 그 입증하기 대단히 그건 좀 얘기가 어려운 얘기인데 근데 여기에서 이제 김 여사가 이번에도 또 출두할 때도 보면 제가 지난 방송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똑같은 이제 하얀 그 블라우스에 까만 정장 이른바 제가 면접 룩이라고 그랬는데 저렇게 좀 그 말하자면은 단정하게 보이고 좀 겸허하게 보이는 저렇게 옷을 입고 가는 이제 그 두 번째까지 그렇게 연출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특검이 입증한 내용과 구속영장에 그 기재한 내용으로만 봐도 김 여사가 역할이 시중에서 그때 V1이 아니라 뭐 V0였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결국에는 뭐 정말 그 풍설로만 떠돌던 얘기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 같은데 결국에 저는 오늘 주목하는 건 그겁니다. 이 모든 아주 결정적인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 사안들이 거의 오늘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집중적으로 보도가 되고 또 구속영장에 포함된 사실들이 알려졌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재판부가 오늘 이렇게 좀 빨리 끝난 것도 결국에는 어느 일정 정도 여기에 대한 것들이 좀 김 여사가 아무리 변명을 하고 항변을 했지만 그게 좀 입증하기 좀 어렵다는 쪽으로 받아들여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영장 심사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시간 25분 만에 끝났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6시간 40분 정도 이루어졌으니까 2시간 한 15분 정도 빨리 끝난 겁니다. 착장을 좀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명품 시계, 목걸이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오늘 영장 심사에 들어올 때 보면은 특검 조사 때하고
동일한 옷을 입고 왔어요. 이거 변호사님 뭐 검사 출신이시니까 이런 것도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무엇을 입고 나갈까? 네, 당연히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명품을 수수했다. 뇌물성, 이 청탁, 이 의혹들이 자신이 구속영장 지금 심사대에 오른 주요 혐의이기 때문에 최대한 검소하고 수수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졌을 것 같고요. 예. 따라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면접룩이라고도 볼 수 있는 이 흰색 와이셔츠에 검은색 정장, 가장 단정하고 어떠한 액세서리도 하지 않은 게 전 제일 눈에 띄었거든요. 보통 여성들은 귀걸이나 목걸이를 하기 마련인데 목까지 이 셔츠를 잠궜고요. 귀걸이조차 하지 않았고 색조 화장은 전혀 하지 않은 수수한 모습이었고 예. 이 검찰 특검 조사 때와 동일한 옷을 입고 또 가방 또한 에코백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이 천 소재의 캔버스 가방을 들므로써 예. 명품백 수수 의혹에 오히려 정반대되는 모습을 연출하려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이제 기자들이 막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 아무런 답을 하지 않는데 그 문을 지나고 와서 언론이 그 앞에 있으니 거기에서는 인사를 하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네. 오늘 출석할 때 모습 어떻게 뭐가 좀 인상적이었어요? 지난번에 이제 특검에 출석할 때는 이제 뭐 아무것도 아닌 것이 예.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아주 뭐 낮추는 듯 했지만 그랬죠. 자신은 뭐 그렇게 권력을 행사할 만한 힘도 없었고 그런 위치도 아니다. 뭐 이렇게 강변해서 자신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변론을 해 나갈 것인지를 시사했는데 오늘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예. 하는 것은 뭐 본인이 이제 뭔가 말을 함으로써 지난번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말이 오히려 부정적인 여론을 더 많이 형성시켰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 예.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어떻게 이런 모든 의혹의 중심에 설 수 있었느냐. 예. 그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도 결국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모든 정황이 또 녹취가 다 나온 상태에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어떻게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를 받을 수 있으며 예.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어떻게 맹태균과의 통화에서 대선에서의 불법적인 여론조사를 공짜로 해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공천에 개입한 거 아니냐. 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어떻게 또 그런 공천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느냐. 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어떻게 목걸이 또 고급 시계 다 받을 수 있느냐. 막 이런 측면에서 국민들의 여론이 극도로 안 좋아졌습니다. 예. 그것을 의식해서 오늘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구속을 그래도 좀 피할 수 있는 국민 정서를 자극하지 않고 법원을 자극하지 않는 방법이 아닌가. 예. 그렇게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영상이 이제 영장실질심사를 끝나고 법원에서 나와서 남부구치소로 이동하는 영상인데 이고문 선생님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는 안경을 착용을 했고 글쎄요 저희가 이런 전후 맥락을 알고 봐서 그런 건지 표정이 들어갈 때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기도 하고요. 나올 네, 때. 그렇습니다. 나올 때 안경을 착용했고요. 조금은 초췌하고 또 조금은 낙심한 모습처럼 저는 보이거든요. 자신의 운명을 직감이라도 하듯이 굉장히 어두운 표정이 인상에 깊었습니다. 예. 윤 전 대통령 얼마 전에 이 구속 영장 실질 심사 때도 들어갈 때는 이제 그 표정이 그렇게 어둡지 않았는데 나올 때는 바지 주머니에 손을 그랬죠. 넣고 자신의 운명을 직감한 듯한 모습으로 나온 것이 선명하게 기억이 나는데요. 오늘 김건희 여사 또한 영장 실질 심사대를 들어갈 때 모습보단 나올 때 훨씬 더 어둡고 입술도 굳게 닫은 모습이 보여지지 않나. 자신의 어떤 영장 결과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그런 결론을 예측하는 표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뭐 저희가 너무 억측을 할 수는 없으니까 뭐 이고은 변호사님 실제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그 내용에 따라서 결과가 어느 정도 가늠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실제로도? 상당 부분 그렇습니다. 판사가 마지막에 묻는 질문들만 자세히 들여보더라도 영장에 대한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보도 내용이 나오고 있지 않지만요. 보통은 이제 검찰 측이 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변론을 하고 그다음에 이 피의자 측에서 영장이 기각돼야 되는 이유들을 쭉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에 판사가 가장 궁금하고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을 피의자 당사자에게 증인석에 앉혀서 묻거든요. 예. 이 질문들이
이 영장 발부 여부를 가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들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러한 질문들을 토대로 판사의 심증을 우리가 한번 예측해 볼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김건희 여사의 표정이 조금은 어두운 것이 아닌가 싶고 또 초반에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서희건설 측의 이 목걸이를 다시 돌려줬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암묵적인 약속이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서희건설이 이러한 어떤 암묵적인 약속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를 깨고 갑작스럽게 진품 목걸이를 제출했다라는 것을 오늘 이 김건희 여사가 현장에서 알았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충격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돼서 표정이 조금 어둡게 나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직접 김 여사가 5분간 발언했다는 것이 그런 과정에서 나왔을 수도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법리적인 부분은 이 김건희 여사의 변호인들이 이야기하지만요. 피해자에게 판사가 최종적으로 궁금한 것들을 물은 다음에 마지막 순서가 피해자가 최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합니다. 예. 이때 보통 이제 법조인이 아닌 일반 피의자들 같은 경우에는 감정적으로 내가 왜 구속되어서는 안 되는가를 호소하는 절차인데요. 이 과정에서 아마 5분간 직접 내가 증거인멸의 가능성도 없고 또 진품이 제출된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이 억울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최후적으로 항변을 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그 같습니다. 과정에서 이런 적이 있어요. 결혼 이전의 것들까지 끄집어내서 특검에 수사했다. 이걸 좀 무리한 수사라는 걸 좀 강조하려는 의도였을까요? 그렇죠. 정치적인 이유로 나를 너무 마녀 사냥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취지의 주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영부인이 된 이후에 어떤 비리나 문제에 대해 수사하는 것은 내가 겸허히 받아들이지만 이 결혼 전의 일까지 심지어 굉장히 오래된 일까지 파헤쳐서 나를 공격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피의자를 향한 공격이지 않느냐라는 것을 영장장 판사에게 한번 호소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제 최선 평론가 이제 김 여사는 남부구치소로 네, 그렇죠. 갔습니다. 지금 윤석열 배우자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그렇죠. 있고 그걸 고려한 거예요. 그렇죠. 이건 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지금 만일 거기에 간다 그러면 경호도 경호지만 사실 또 뭐 지지자들이 거기에 또 집결해가지고 또 불상사도 우려가 되고 하니까 예. 아마 분리로 이제 이렇게 아마 그 장소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뭐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상황에서 만일 오늘 구속영장이 이제 그 실질 심사에서 구속이 된다 그러면은 1980년대 이철희 장영자 부부의 어음 사기 사건 이후에 부부가 뭐 동일 사건은 아니지만 유관한 사건으로 예. 구속된 아마 또 초유관으로 두 번째로 그렇죠. 기록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우리 뭐 사법적으로도 좀 뭐 의미가 있는 날이기도 하지만 사실 전직 국가 원수의 배우자와 국가 원수가 동시에 이렇게 구치소로 수감된다는 만일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굉장히 좀 뭐랄까요? 뭐 보수 진보를 떠나서 여러 가지 안타까움이 드는 뭐 그런 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결과를 지켜봐야 된다지만 이제 부부 김 여사까지 구속이 된다면 글쎄요. 민주당에서는 내란 척결 이런 거 강조하고 있잖아요. 뭐 필수 과정이라고 좀 보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뭐 구속은 뭐 틀림없이 될 거라고 보고요. 예.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금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고 이번에 특검에서 불렀는데 대통령이 나가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김건희 특검에서 내란과는 다른 부정 비리 또 부패 이런 혐의에 같은 공범 또는 동조했다,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런 혐의로 이제 불을 했는데 전혀 이제 체포영장에 응하지 않았어. 본인 조사는 지금 이루어지고 않았지만 그러나 이제 오늘로 드러난 이 충격적인 목걸이에 이제 진품이 나왔다. 줬다는 측에서 이제 그거를 특검에 제출했다. 자, 이름으로써 구속은 이제 뭐 면할 길이 없다. 이렇게 봐지는데 앞으로 13개의 수사 사건. 많이 남았죠. 예.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남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13개의 수사에 대해서 구속된 상황에서 아주 특검의 강도 높은 수사가 전개될 것이고 특히 이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어떠한 권력을 행사했고 또 남용했고 부정과 비리에 개입했는지 이런 것이 낱낱이 이제 밝히는 그런 본격적인 수사 과정이 예고된다. 예. 그렇게 봐집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수사가 끝난 것이 아니고 김 여사 수사 관련해서 또 하나 짚어봐야 될 게 이곳에서 김예성 씨라고 해가지고 김건희 여사의 집사라고 불렸던 사람이 오늘 인천공항에 들어와서 현장에서 지금
검찰이 특검이 체포를 해서 조사를 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이 4주 전쯤에요. 이 집사라고 불리는 김혜성 씨에 대해서는 도망할 우려가 높다라는 이유로 체포영장이 이미 발부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소위 수사기관에서는 A 수배가 내려진 상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 지명수배 상황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기 때문에 이 인천공항에 입국을 하자마자 이 출입국 사무소에서 바로 지금 영장을 집행을 해서 체포를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게 해서 바로 특검 사무실로 인치가 되어서 이 체포가 된 상황에서 아마 조사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특검에서는 48시간이라는 시간이 주어지고요. 48시간 기간 내에 조사를 마치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집사 게이트 관련해서는 김혜성 씨가 계속해서 해외 도피 중이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조사된 부분들이 저는 많지 않을 것이라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현 시점에서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는 기각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한 차례 일단 석방을 했다가 추후에 추가 조사 후에 이 증거를 조금 확보를 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수순으로 나아갈 가능성도 높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런데 귀국, 그러니까 해외에 있을 때도 뭐 저희 MBN도 그렇지만 언론과 접촉을 해왔고 귀국 직전에도 인터뷰를 한 거 보면 오히려 본인이 희생양이라고 주장하는 거는 어떤 의도가 깔려 있다고 봐야 돼요? 지금 현재 본인도 이제 베트남에 있었지만요. 국내 뉴스들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보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인의 운명은 김건희 여사의 운명과 굉장히 비슷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아마 예상을 했을 것 같은데요. 김 여사에 대해서 거센 특검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본인에 대해서도 부인까지 소환될 만큼 목이 조여오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따라서 언론과 미리 접촉을 해서 내가 억울하다라는 프레임을 만들고 귀국하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이러한 뭐 특검 조사 전에 언론과의 접촉이 결코 특검의 수사 방향이나 수사 정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검은 김혜성 씨가 입국하기 전에 이미 대기업에 대해 상당 부분 조사를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토대로 현재 조사가 계속해서 김혜성 씨 상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결과는 이르면 오늘 밤, 뭐 더 빠르면 저녁의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정치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한길 씨가 예고한 대로 오늘 국민의힘 전당대회 합동연설회가 열리는 부산에 갔습니다. 영상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당장 내일 부산 백스코치 갑니다. 가지만 안에는 못 들어가죠. 근데 저는 간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고 당원들하고는 같이 보고 싶어요. 당원들은 뭐 못 들어가더라도 뭐 쫓겨나도 어떡하 있습니까? 뭐 들어오지 마라 하는데 현재 계획으로는 내일 백스코 거기에 가서 오후 2시에 또 라방할 거고요. 국힘 지도부에서 전한길에 대해서 입장을 금지 조치하였기 때문에 저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좀 억울한 면도 있지만은 그래도 평당원으로서 국힘 지도부의 결정에 대해서 수용합니다. 그래서 남은 전당대회 잘 치러지길 바라고. 보신 대로입니다. 최선 평론가니까 출입 전당대회 안에 못 들어가 합동연설 안에 못 들어가게 했어요. 그래서 혹시나 밖에서 소란을 피우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오늘은 조용히 넘어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좀 윤리 좀 회부가 돼 있는 상황이고 당장 이제 이제 곧 조만간 윤리회 회부 14일 날 회부돼. 그러면 14일 날 목요일인데 이제 회부되면은 거기서 이제 이를테면은 뭐 출당이라든가 뭐 아주 그 센 그 나오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저기서 했는데 오늘도 제가 알기로 저렇게 라이브 방송하니까 접속자 수가 몇천 명이 됐다고 그래요. 뭐 굉장히 많은 수가 접속을 해서 봤다고는 하는데 어찌됐건 지금 저는 이건 뭐 지도부의 좀 뒷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6월 달 입당할 때부터 이미 이 논란은 예고가 됐었잖아요. 근데 지금 2달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실제로 지난 TK 연설회에서 문제가 되고 나니까 부랴부랴 이제 와서 윤리를 개최해서 전 씨에 대한 것들을 이제 뭐 징계하겠다고 나섰는데 이미 전당대회는 친길이냐 반길이냐로 프레임이 정해졌고 지금 최고위원 출마한 사람들의 4명은 가서 합동 면접까지 본 상황인데 이제 와서 이제 징계 절차를 해가지고 하면은 더더군다나 윤리위가 그럼 14일에 연다 하더라도 윤리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윤리는 권고를 할 뿐이고 나머지는 지도부에서 이제 결정을 해줘야 돼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22일이면 이제 새로운 지도부가 되든지 아니면 최대 26일 날 새로운 지도부가 출범하는데 만일 거기에서 전한길 씨에 대해서 우호적인 김문수, 장동혁 후보가 되고 나면 윤리 공고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지금 우리 원내대표 지금 송원석 원내 지도부가
정말 이건 뒷북이도 너무 뒷북이다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이미 전대는 친길이냐 반길이냐의 전선이 형성돼 버렸는데 이제 와서 실효성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저 조치가 예. 정말 어떤 그나마 남은 한 열흘간의 국민의힘의 전대에 어떤 영향을 좀 끼칠지 하여튼 좀 지켜볼 만한 대목이라고 봅니다. 예. 차기 지도부가 다음 주에 이제 뽑히죠. 그러면 최고위원들이 전환기 씨를 두고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 얘기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대구 경북 연설회에서 계엄을 옹호하는 세력과는 같이 갈 수 없다고 한 저에게 배신자를 연호하면서 연설을 방해하고 우리 전당대회를 망쳤습니다. 배신자란 말을 가장 많이 쓰는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조폭 집단입니다. 조폭 집단. 북한 수령제사입니다. 배신이라는 것은 믿음과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믿음과 신뢰를 저버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들에게 신뢰와 의리를 저버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최 의원께서 보시기엔 처음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지도부에서 제명 얘기까지 나왔다가 이제 신중론 또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차기 지도부에게 그거를 일임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 또 나올 수 있을 테고 왜 이렇게 좀 국민의힘이 머뭇거린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극우 당원들 예. 또 친윤석열 당원들, 강성 당원들의 눈치를 보는 거죠. 아니 그렇게 소란을 피운 정도를 넘어서서 거의 현대판 용팔이 사건 전당대회를 난장판으로 강목만 안 들었었다 뿐이지 예. 조경태 후보도 뭐 그렇게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강목만 안 들었지 모든 뭐 야유를 넘어서서 소란이라고 표현하기는 너무나 극도의 어떤 혼란을 야기했는데 그러면서 엄청난 갈등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즉각 제명할 듯이 하다가 또 어제 오늘 또 지나면서 뭔가 신중론 그러니까 전환길 씨가 오늘 저 전당대회장에 출입하려는 시도를 안 했다는 것은 징계를 좀 낮추기 위해서 또는 징계를 모면하려는 막 그런 차원에서 그렇지 않았겠는가 하는데 예. 그 지도부도 자꾸 이제 연기 전당대회 이후로 연기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방침을 정했다면은 결국은 전환길 씨를 봐주게 하려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것이다 하는 그런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 참 그 제1야당의 모습이 저렇게 부정선거 음모론을 아직도 주장하고 있고요. 또 뭐 심지어 장동희 후보 같은 분은 전환길 유튜브에 가서 당선되자마자 윤석열 씨 면회를 하겠다라고 공약을 하면서 예. 또 김문수 후보도 덩달아서 또 전환길 유튜브에 또 출연도 하고 예. 자 이렇게 제1야당이 자꾸 극우화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예. 우리나라 민주정당 질서를 위해서도 너무나 역행하는 태행적인 사항이다 이렇게 봐지고 지금이라도 전환길 씨를 적극적으로 제명해서 예. 윤석열 씨와 단절하겠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단절하겠다는 그 지도부의 약속이 헛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지금이라도 보여줘야죠. 참 답답합니다. 예. 저희가 앞서도 김건희 여사 뭐 결과를 지켜봐야 됐지만 구속 가능성이 일단은 높아 보인다. 그러니까 부부가 다 구속될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오히려 전환길 씨는 본인 때문에 전당대회가 지금 흥행했다고 오히려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전환길이가 이제 대신 목소리를 샤우팅을 날려주니까 배신자 하니까 속이 시원하다 이런 분들이 더 오히려 많았고요. 여하튼 전환길이가 이런 역할을 함으로 해서 뉴스에 오늘 많이 회자가 되고 있죠. 그래서 흥행에 굉장히 도움되고 있다. 조용할 뻔했던 국힘의 이런 전당대회가 많은 국민들께 이슈가 되고 있다. 최선표는 그 회자가 많이 되는 거하고 그게 어떻게 국민들에게 인식이 되느냐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정치는 사실의 영역이 아니라 인식의 영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벌어지는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이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냐가 중요하죠. 이슈가 된 거 맞습니다. 그게 부정적 이슈입니까? 긍정적 이슈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혀 저 판단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 국민의 관심을 끌었다는데 그들만의 리그에선 관심을 끌었죠. 그런데 예. 전체적으로 우리가 당이 뭔가 쇄신하고 혁신하는 전대를 할 때는 우리가 컨벤션 효과라 그래가지고 그 자체가 어떤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진다든가 그렇죠. 국민의 관심을 초집중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어떤 말하자면은 당시에 그 갖고 있는 정치 지형들을 좀 바꿔내는 그 동력으로 삼잖아요. 예. 근데 전혀 이번은 그게 아니라 더 얼만큼 더 과거로 돌아갈 것인가의 논쟁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건 구조적으로 저는 이렇게 늘 말씀드립니다.
당원 80과 국민 여론조사 20이라는 이 구조 속에서 80만 책임 당원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라 그러면은 예. 어느 정도 보수의 가치라든가 좀 강성 발언들이 나올 수 있는 건 예상을 하지만 이토록 이게 윤 전 대통령의 면회와 전환기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 두 가지가 지금 전대 이슈가 되고 있다면 이건 전대도 아닌 거고 혁신과 쇄신도 아니고 대선 패배로 인한 당을 새롭게 정립하는 과정도 아닌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전환길 씨는 개인적으로 이 아스팔트 우파라는 강경 보수 세계에서 정말 본인이 어떤 정치적 위상을 높이는 이른바 정치적 흥행 혹은 장사에는 성공했을지 모르겠으나 국민의힘이 전체적으로 앞으로 나아가려는 그런 과정에서는 퇴행적 역할을 한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예. 저는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떤 지도부가 오더라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일단은 만약에 김건희 여사의 구속 여부에 따라서도 만약에 구속이 된다면 오히려 전당대회에 미치는 영향은 더 강성 보수 지지자들의 목소리에 더 힘이 실리는 겁니까? 아니면 반작용이 좀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전 더 실릴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게 또 정청래 민주당 대표입니다. 국민의힘을 위원정당으로 무조건 회산시키겠다고 하고 사람과 악수하지 나 사람 아닌 사람과 악수를 안 한다고 얘기하는 예. 이 과정들이 책임 당원들을 점점 더 결집시킬 겁니다. 거기에 이제 두 부부가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함께 구속이 된다 그러면은 강성 지지층 입장에서는 상실감이 또 있을 수도 있다고 봐요. 예. 왜 이렇게 너무 과하게 특검이 수사하는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지금 한 열흘 남짓 남은 이 전대에서 오히려 이런 이슈들은 제가 보기에 국민의힘이 조금 더 우경화로 가는 그런 더 심해질 정도로. 역할을 할 거라고 전 바람직하지 않다고 분명히 생각하지만 예. 현실적인 분석을 한다면 그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런데 최 의원, 지금 국민의힘이 제1야당입니다. 당원이 아무리 80% 비중을 차지한다고 하더라도 당원들의 선택에 의해서 그게 가려지는 게 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역시 최 의원도 없다고 보세요? 뭐 지금 그런데 이제 왜 저렇게 전환길 씨가 저렇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까지 갔느냐. 네. 행당원인데도 예. 또 그를 따르는 지지자들이 실제로 또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고요. 예. 그러면 권성동 의원의 얼마 전 뭐 통일교로부터 정치 자금 받았다고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권 의원이 수년 전에 당대표로 출마하려 할 때 입당 제의도 있었다. 서로 간에 논의가 있었다. 예. 하는 그런 보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대선을 전후해서 통일교의 신도라든지 또 신천지의 신도라든지 특정 종교의 신도들이 국민의힘에 대거 입당을 하고 그것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 지원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만약에 한다면 당연히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계속 지지하는 세력으로 남고 이 세력이 그냥 일부가 아니라 모든 후보들이 또 유력한 후보들이 다 그 당원들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정도의 비율로 차지하고 있지 않느냐. 제 개인적으로는 한 20-30%는 되니까 저 정도의 그 전환길 씨가 힘을 쓰고 또 전환길 씨의 면접 본다는데 유력한 당대표 후보들이 다 유튜브에 출연해서 실제 면접을 보는 막 이런 상황까지 연출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해서 상당히 좀 우려스럽습니다. 실제로 오늘 지금 토론회 연설에서도 조경태 의원이 등장을 하니까 약간의 소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좀 현장음을 좀 한번 들어볼까요? 조경태 후보가 지금 연설에 참석한 국민의힘 당원들이 참석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항의하는 모습입니다. 갈등 양상이 계속되네요. 더더군다나 저 지금 PK는 조경태 의원의 그렇죠, 지역구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넓은 의미의 이제 그 자기 영향력 있는 육선을 하는 의원인데 저기에서조차 자신의 그 지지 기반에서조차 이렇게 야유를 받는다는 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강성대가 이게 이제 이런 겁니다. 그 열정적 소수가 침묵하는 다수를 압도합니다. 그 열정적 소수가 몇 명 되진 않아도 뭐 민주당도 개혁의 딸이라는 사람들이 사실은 처음에 소수였지만 지금은 주류가 된 건데 사실은 과대 표집되는 거죠. 지금 더더군다나 당원 89조가 실제로 조경태 의원이 아무리 혁신과 쇄신을 얘기하지만 오히려 전환길 씨가 불을 지핀 배신자 프레임에 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 악순환 구조가 저는 남은 열흘간의 상황에서도 이어지지 않을까. 사실 굉장히 부정적이지만 그렇게 전망합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최고위원 후보들 이런 갈등의 대표 상대 쪽에는 이제 친한계가 있겠죠. 그러면은 만약에 지도부에 입성을 한다면 이 친한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질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답을 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과연 친한파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가야 되는지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내에 작용화되고 있는 현상을 근절해야 됩니다. 이거 속가내지 않으면 화합이 될 수 없습니다. 앞으로 내부 총질, 해당 행위, 당론 위배 이런 데 대해서는 용서치 않겠다는 먼저 그 준칙을 마련하고 그에 의해서 엄정하게 처리하면 되는 문제지 특정인과 같이 갈 건가 말 건가 이 문제는 부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 대한 그 배신자 언제든지 내부를 교란시키고 적국으로 가서 이 호의호식하는 이런 거는 막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당 지도부에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내부 총질 금지법 이런 걸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본인이 김상욱 의원처럼 탈당하지 않는 한 같이 가야 된다고 합니다. 생각합니다. 조금의 차이가 있을 땐 그걸 우리가 얼마든지 같이 소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일단 후보들입니다. 발언을 요약하면은 상당히 조금 거칠죠. 색출할 사람이 있고 용서하지 않겠다. 이게 뭐 선거 국면이어서 발언 자체가 더 강해질 수도 있지만 장동혁 당대표 후보도 그렇고 친한계에 대해서 이게 화합할 수 있는 수준이냐. 이게 차기 지도부가 나오면. 저도 우려스러운데 근데 조심스럽게 분석해 보면 당대표는 아마 반탄파에서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구조가. 그러면 이제 이제 김문수, 장동혁 두 후보 중에 한 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반탄파고. 근데 최고위원은 달라요. 왜냐하면 이게 1인 4표제로 당원들이 투표를 하거든요. 청년 최고도 투표하고 최고도 투표하고 이제 쭉 이렇게 다르게 1인 4표 행사하기 때문에 표심이 달라요. 근데 저는 이렇게 보면은 수석 최고위원이나 아마 최고위원 한두 분은 아마 쇄신파, 특히나 친한파에 가까운 분들이 한두 명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은 생각해 보십시오. 최고위원회가 어떻게 됩니까? 사사건건 싸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과거처럼 뭐 비대위원 몇 명 사퇴하면 뭐 다시 이제 또 그러니까 최고위원 몇 명 사퇴하면 비대위로 전하는 그 규정은 없어졌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가게 된다면은 당이 아마 정말 봉숭아당이라는 소리를 다시 한번 들을 테고 어찌 보면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이 공천권 행사에서도 정말 시끄러울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렇게 해서 정말 이번에 왜 이렇게 그 강성 유튜버들이 좌우하는 선거가 된 건지 참으로 개탄스러운데 그 불씨를 어쨌든 전한길 씨가 집혔다는 점에 대해서 저는 그래서 나중에 사후 책임이라도 물어야 한다는 제가 입장입니다. 그러면 그 차기 지도부가 이제 왔을 때 싸우다 말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싸우다가 그러니까 뛰어나갈 거라고 보세요? 저는 이제 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봉합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이 필요한 것과 가능한 것 사이에 그 중간 지점을 절충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만일 또 지도부가 또 무력화된다 그러면은 또 비대위가 들어서는 거잖아요. 그 비대위로 그럼 지방선거 치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어떤 식으로 봉합을 해 나갈 텐데 그 봉합의 기술이 과연 저는 이제 그 전한길 씨 문제가 아마 1호 안건으로 부상이 될 것 같아서 저는 그게 리트머스 시험장이 될 것 같습니다. 최 의원께서는 어떻게 좀 보세요? 글쎄요. 저도 뭐 반탄파 김문수, 장동혁 후보가 1, 2를 지금 달리고 있다. 결선으로 두 분이 아마 올라갈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역전이 가능하냐? 장동혁 후보는 국회의원들로부터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실제 김문수 후보는 뭐 대선 후보까지 지냈습니다만 뭐 좀 고령인데다가 또 이번 전대 과정에서도 처음에는 전한길 씨와 일정한 뭐 거리감을 두는 듯한 또 중도층을 겨냥한 뭐 이런 행보를 보이다가 또 지금은 오히려 더 장동혁 후보보다도 더 전한길에 가까운 행보를 하면서 오락가락한 행보를 보였다. 이런 측면에서도 신뢰도 상당히 좀 이런 것 같고 그런 측면에 주목한다면 상대적으로 젊고 또 뭔가 믿음감을 소위 말하는 국민의힘 강성 당원들, 친윤석열 당원들 중에서는 그런 이미지를 심어준 장동혁 후보가 잘하면 또 혁천도 가능할런지 하여튼 뭐 그런 조심스러운 전망이 나오는데 아무튼 이 시대에 맞지 않게 전한길 씨에게 우호적이고 또 당선되자마자 윤석열 면회간다 하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공론화 공천회의를 열겠다라는 그런 후보들이 결국은 다시 당 지도부가 된다면 그 태행적인 모습을 전혀 극복하지 못하는 윤석열로부터 전혀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극우화된 국민의힘의 모습이
눈에 선해서 대한민국의 정당 정치가 자꾸 이런 식으로까지 계엄의 그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제1야당의 모습, 그건 정말 그 참 걱정스럽고, 과연 이런 속에서 과연 타협과 또 대화의 정치가 예. 협치가 가능할런지 참 안타깝고 불안하게 생각이 듭니다. 예. 한동훈 전 대표가 어제 공개 행보에 나섰는데 광주였습니다. 그 영상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강보험군 향후의 회장님을 소개합니다. 최고위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와주시니 불법 개혁을 막은 정당이므로 우리 국민의힘은 절대 위헌 정당이 될 수 없다라고 외치는 호남의 외연 확장을 말하는 거 뜬금없고 사치스러운 일 아닌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이게 우리가 전국 정당화되고 우리가 진짜 견제 세력이 되는 길입니다. 저 자리에서 안철수 후보를 만났다는 건데 최수영 평론가께서는 지금 이런 국민의힘 전대 상황에서 한동훈 전 대표의 저런 행보를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최소한의 참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참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지금 사실 단일화 안 하면 지금 쇄신파, 혁신파 어렵다는 지금 얘기잖아요. 예. 조경태 의원 얘기했는데 안철수 후보는 안 받겠다 하고 조 의원도 이제 사실상 철회했는데, 그런데 만약 이렇게 정말 쇄신파가 아무런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해지면 한동훈 책임론이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마지막에 TK도 PK도 아닌 약간 그 본인도 그러잖아요. 뜬금없는 왜 호남이냐 얘기하지만 그 호남에 가서 최소한의 참전, 그다음에 최소한의 정치적 책임에 대한 어떤 자기 방어 뭐 이런 걸로 해석해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저 화두는 던졌습니다. 화두는 던졌기 때문에 향후 이제 안철수 나머지 이제 조경태 후보가 얼마만큼 단일화의 동력을 가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동훈 후보가 쇄신파 혁신파에 힘을 실어주는 마지막 퍼포먼스가 아니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쇄신파 혁신파가 실제로 힘을 받을 수 있느냐거든요. 글쎄요, 뭐 우회적인 지원이니까 뭐 일부 긍정적인 영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본인이 출마할 때하고는 전혀 다르겠죠. 특히나 아마 우회적으로 단일화에 대한 뭐 촉구의 의미도 있다고 봐지는데,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하지 않겠다, 조경태 후보와 뭐 이런 시각을 보이고 있어서 실제 뭐 한동훈 후보가 강주에서 안철수 후보를 만나서 악수를 했다, 그것이 안철수 후보에 대한 어떤 지지를 간접적으로 표명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시각도 있지만 결국에는 반탄파 후보 김문수, 장동혁 후보가 1, 2로 결선에 올라가는 것을 막지는 못할 것이다, 역부족일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막판에 전대에 출연을 한 것은 결국은 이 찬탄파, 윤석열이 반대했던, 계엄에 반대했던 후보들이 참패를 하면 결과적으로 본인의 정치적 입지도 당내에서 더 힘들어지지 않겠는가, 그런 위기감 속에서 안철수 후보든 조경태 후보든 결선까지는 좀 가야 되겠다. 본인이 대선 때 결선 투표에서 받았던 40% 정도의 득표를 이게 수용이 돼서 좀 한 명이라도 결선에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도로 이렇게 보이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뭐 강조해서 저런 의미가 그렇게 유력한 힘 있는 뭐 지원까지는 전혀 결과로 반영이 안 될 것이다, 그렇게 봐집니다. 이제 조국 전 대표 얘기를 좀 살펴볼 텐데,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벌써 정치권에서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정도 정치적 위상을 가진 것 같은데, 일단 어제요 대통령실 설명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여당이라고 본다면 조국 혁신단은 분명히 야당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여당보다 야당 쪽의 사람들이 훨씬 더 많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측근이라고 하기 어려운 분들이 다 주로 사면 대상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 이제 8월 15일 자정에 나오게 되면은 혁신당에서는 일단은 당대표로 복귀하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관심인 건데, 이거 최인호 의원께 여쭤볼게요. 그러면 조국 전 대표의 선택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은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거냐, 아니면 보선에 나가서 원내에 입성하는 것이냐. 일단 두 가지 선택 중에서는 뭐가 좀 유력하다고 보세요? 아무래도 이제 사면 복권이 되면 뭐 다음 대통령 선거, 대선 행보를 이제 하지 않겠습니까? 최종 목표는 거기다 그렇죠. 두고. 그러다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되면 아무래도 그 지역에 매몰될 가능성이 높아서 전국적인 대선 행보하기에는 아무래도 지장이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는 여의도 입성, 예.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해서 다시 국회로 들어가서 전국적인 선거 지원, 또 예. 내년 지방선거에 특히 호남에서 엄청난 성과를 좀 내야 안 되겠느냐. 지방선거에서 후보도 내고. 그 당연히 이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겠죠. 특히 작년 보궐선거에서는 일부 기초단체장을 배출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조국 혁신당 쪽에서는 호남에서는 상당히 경쟁이 가능하다. 또 지방선거에서 전국적으로 기초단체장이든 또 일부 광역단체장이든 만약에 성과를 거둔다면 그런 정치적인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조국 전 장관이 대선 가도에 상당한 탄력을 받을 수 있다. 힘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독자적인 정당의 형태로 내년 지방선거에 준비한다. 또 그 과정에서 그걸 또 지방선거에서 성과를 내려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승리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예. 높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후보로 뭐 지선도 그렇고 보선도 그렇겠지만 후보로 나오면 민주당 후보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거기 안에서 사전에 교통 정리가 돼야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 아닌가요? 될 수 있을 거라고 그렇죠. 보세요? 이제 만약에 보궐선거가 지방선거하고 같이 한다라고 예. 가정을 하고 조국 전 장관이 대표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온다면 이제 그런 이제 민주당과의 어떤 합의가 있겠죠. 협상이 있고. 그럼 국회의원 선거 보궐선거에 조국 장관이 나가면 거기는 민주당이 후보를 안 내는 내겠다. 대신에 예. 그러면 또 다른 지역에서의 어떤 민주당에 양보하는 광역단체장이라든지 뭐 예. 이런 여러 가지 함수 관계들이 그 당시에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예. 그래서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합당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까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조국 대표가 사면 복권됐기 때문에 집에서 놀게 하겠어요? 뭐 정치하겠죠. 우리가 생각이 같고 이념이 같고 목표도 같다가 하면은 저는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이 아주 통합하자. 네, 합당하자. 합당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저는 지금 뭐 찬반이 있지만은 합당이 되리라고 봅니다. 일각에서 민주당과의 합당 뭐 이런 것이 가끔씩 그런 얘기들이 나오곤 하는데 다당제 연합 정치를 지향하는 조국 혁신당의 정치 발전을 위한 미래 비전을 생각해 보면 합당은 전혀 고려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어제 황운하 의원 인터뷰하면서 황 의원이 전혀 고려할 수가 없다 합당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철표 의원님, 박지원 의원이 합당 얘기를 턱 던지는 이유는 뭐라고? 호남의 위기감이에요. 저는 지금 뭐 충남 아산을 출마, 계양 출마 여러 가지 이제 조 대표가 이제 돌아온 다음에 당대표직을 맡아 뭐 보궐선거 출마할 것이다. 저는 그 지역이 아니라고 보고 오히려 호남 출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호남의 광역단체장이라든가 출마하실 분들이 아마 의원직이 한두 개 나올 겁니다. 비는 자리가. 거기에 출마하면 돼요. 왜냐하면 호남이라는 데는 지난번에 전체 득표량에서도 더 많았고 조국 혁신당이 지민비조,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이라는 그 거기에서도. 그런데 저기에서 경쟁하면요. 민주당과 호남이 1대1 구도로 경쟁하는 겁니다. 조국 혁신당이. 거기서 저도 이겨도 큰 부담이 없어요. 그리고 조 대표는 거기서 정책 기반을 바탕으로 대선 후보 성장할 수도 있고 근데 지금 바로 저 박지원 의원은 호남이 지역구이기 때문에 합당하는 게 낫거든요. 경쟁해버리면 안 되니까. 그 저는 위기감이 반영된 거라고 호남으로 나오는 것이 부담돼서 빨리 합당해서 그냥 우리가 한솥밥을 먹자라고 지금 박지원 의원이 얘기하는 거고 조 대표는 아마 이것도 선택지에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본인도 다 향후 대권을 아마 꿈꿀 것 같은데 거기에 꿈꾸다면 지역적 기반이 있는데 PK는 있거든요. 근데 부산시장에 묶여버리면 최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행정가로서 아무것도 못해요. 존재감도 없고 그렇다면 무조건 원내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호남에서 비는 지역구 한두 개 들어가서 원내 입성해서 본인이 지역도 호남을 뿌리로 하는 쪽으로 왜냐하면 표도 많았으니까 그럴 가능성이 저는 높아서 그 정치구단이라는 박지원 의원이 그 위기감 때문에 먼저 빨리 선제적 합당을 꺼낸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거기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제 조국 전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과 가깝다 보니까 조국 전 대표를 시작으로 해서 친문계 다시 뭉치고 세력화되는 거 아니냐 전망 나오거든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뭐 조국 전 장관이 친문계로 불린다든지 또는 뭐 친문계와의 어떤 세력과의
어떤 전면적인 결합, 과연 이것을 뭐 속으로 반길까? 오히려 조국 대표가 예, 오히려 저는 조금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겠나. 오히려 독립적인 정치 변수로서의 조국 혁신당, 예. 또 독자적인 정치 세력을 가지고 독자적인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 대선에 꿈을 키워가는 그런 독립적인 정치인으로서의 조국 전 대표의 상을 그리지 않겠나. 예. 그런 측면에서 특정 그룹의 전면적인 지지를 받는 뭐 친문 뭐 서럽다라든지 또 친문 세력과의 뭐 전면적인 결합이 예상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부담스럽게 느끼지 않겠나. 오히려 다른 다양한 세력으로부터 지지를 받는 예. 그런 모양새를 앞으로 더 갖춰가고 또 다음에 지방선거에서의 후보들도 특정 그룹에 대한 어떤 수혈보다는 오히려 독립적이고 참신한 인물들의 발굴에 주력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알겠습니다. 정치권 소식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제 사건 사고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연필이나 뭐 수성 사인펜으로 쓴 것보다는 이건 유성이라서 지우는 방식 자체가 조금 더 어렵긴 한데 제가 오늘 안에 이 작업은 마무리하고 네, 세 분과 이어가겠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이고은 변호사, 김지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지금 경북공에 낙서하는 사건이 또 발생을 했는데 누가 왜 했습니까? 일단 어제 아침 8시쯤에 광화문 석측에 낙서를 하던 7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당시 근무를 하던 근무자가 이 낙서하는 모습을 보고 곧바로 상황실에 보고를 하면서 경찰에 인계될 수 있었는데요. 예. 이 남성은 강서구에 사는 79세 남성으로 확인이 됐고요. 이 광화문 아래 석축 기단에 검은색 매직으로 국민과 세계인에 드리는 글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쓰다가 적발이 됐습니다. 예. 아직까지 남성이 왜 이런 글귀를 적으려고 했는지 그 배경이나 이유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예, 저렇게 짧게 써서 금방 지울 수 있을 것 같지만 문제는 지우는 게 쉽지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낙서를 없애는 작업을 시작한 지 7시간이 걸려서야 종료가 7시간이요? 네, 됐을 정도입니다. 지금 저렇게 화면으로 보시면 저 글씨가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을 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크기를 측정해 보니까 국이라고 적혀진 글자가 성인 손바닥만할 정도로 굉장히 크게 적혔다고 합니다. 예. 또 유성 매직을 활용을 해서 이게 단순히 지우는 작업뿐만 아니라 이 유물 보존 처리 전문가가 무려 5명에서 6명까지 투입이 됐다고 하고요. 예. 레이저로 또 기기를 동원까지 해가지고 잘 지워지지 않은 부분은 레이저 작업까지 해서 겨우 7시간이 걸려서 지웠다라고 예. 합니다. 겨우겨우 지우고 있는 건데 김지훈 변호사님, 그런데 이런 경복궁 낙서 사건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2023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12월에 10대 청소년들이 경복궁에 스프레이로 낙서를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당시에는 더 충격적이었던 건 이 범행이 단독 범행이 아니고 배우가 있었다는 맞아요. 겁니다. 예. 네, 30대 남성인 강모 씨가 당시에 불법 사이트 홍보를 위해서 고등학생들에게 10만 원을 건네고 경복궁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물관 담벼락에 페인트와 스프레이로 이 사이트의 이름과 주소 등을 적게 했습니다. 당시에 10대 청소년 2명이 직접 경복궁에 스프레이로 낙서를 해서 경찰에 체포된 적이 있었거든요. 예. 이 사건이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고요. 이 모방 범죄가 발생을 했습니다. 다음 날에 한 20대 남성이 붉은색 스프레이를 이용해서 경복궁 영추문에 길이 무려 3m, 높이 1.8m 크기로 예. 특정 가수와 앨범 이름을 적는 그런 범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공론화되니까 경찰에 이 범인이 자진 출석해서 안 죄송하다. 예. 저는 예술을 한 것뿐이지 짓궂은 장난을 좀 치고 싶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더 큰 충격을 안겼고요. 예. 국가유산청이 이들의 낙서를 지우는 데만 약 1억 5천만 원 정도 1억 5천만 원. 이렇게 밝혔습니다. 저희가 뒤에 처벌도 살펴볼 텐데 이렇게 지우면 그나마 다행이라면서요. 이게 지우지
또 못하는 곳들 많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전북 익산에 위치한 이 왕궁리 5층 석탑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석탑 외부를 보면 이름으로 추정되는 글씨도 적혀 있고 먹물로 쓰인 글귀라든지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음각으로 새겨진 영문 낙서까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익산시에서 2014년에 석탑 전체의 보존 처리를 진행을 했는데 이때도 낙서는 지우지를 못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음각을 지우는 그 과정 자체가 석탑을 더 추가로 훼손시킬 수 있다 이런 자문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제 이런 이유로 해서 지우고 싶어도 지울 수 없는 낙서를 안고 좀 방치되고 있는 유적들이 많습니다. 예, 그러면 이건 무슨 처벌인데 앞서 낙서 지우는데 1억 5천만 원 들었다고 했죠. 처벌과 이런 비용을 좀 물을 수는 없는지 그건 어떻게 됩니까? 네, 형사처벌이 될 수 있고요. 복구 비용까지 부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 것 같습니다. 예. 형사처벌 같은 경우에 이 문화유산 관련 법에 따라서요. 국가 지정 문화재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하도록 굉장히 그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관련된 법에 따라서 행위자에게 원상복구 명령 내릴 수 있고요. 또 복구에 필요한 비용까지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민사적으로도 복구 비용이라는 비용 배상의 책임도 질 수 있고 형사처벌까지 되기 때문에 전과까지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김준일 변호사 앞서 그 70대 남성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적었던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이제 뭐 법정형 자체는 굉장히 높게 규정이 돼 있는데 사실 이제 이 고령의 나이가 참작될 여지도 있겠고요. 물론 이제 죄질이 안 좋게 판단될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예. 이제 뭐 만약에 유리한 양형으로 참작이 된다라고 하면 고령의 뭐 나이라든지 아니면 스프레이가 아닌 매직을 사용해서 상대적으로 지워질 가능성이 더 크다든지 이런 점들을 감경 요소로 된다고 하면 실제로는 뭐 벌금 수준이나 혹은 이제 심하더라도 집행유예 정도로 이렇게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김병만 씨가 전처 딸과 법적인 부녀 관계를 끊었다 이제 파양 소송 전해 들었는데 김병만 씨 측에서 다시 해명을 내놨어요. 왜 그랬죠? 맞습니다. 일단 이 사건을 조금씩 더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병만 씨가 2023년에 전처와 이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친생자 입양 절차를 거쳐서 자신의 호적에 올라있는 이 전처 소생의 자녀와의 법적 관계는 계속 이어져 오고 있었는데요. 김병만 씨가 3번 파양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2번은 기각되고 3번째 받아들여진 게 지난주 금요일의 그랬죠. 일이었습니다. 예. 이때 법원 판결문을 좀 요약을 해보자면 더 이상의 부녀 관계를 기대하기 어렵고 이제 입양된 딸이 현재 만 25세가 돼서 성인이 된 점도 고려해서 파양을 결정했다라고 적혀 있었는데요. 예. 그러니까 딸이 성인이 됐기 때문에 김병만 씨의 보호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고 오히려 부모 간의 분쟁에서 좀 벗어나서 독립될 필요성이 있다. 이제 이렇게 취지를 밝힌 겁니다. 근데 김병만 씨 측에서 이 법원 판결문에 대한 입장을 냈는데 이때 예. 전처 딸의 무고로 인한 폐륜 행위가 인정이 돼서 파양이 됐다. 이제 이렇게 입장을 밝혔거든요. 지금 예. 이 대목이 문제가 된 겁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됐을까요? 사실관계가 틀렸을까요? 네, 왜냐하면 판결문에는 김병만 씨가 주장한 것처럼 무고로 인한 폐륜 행위가 인정됐다 이런 표현이 전혀 등장하지 없어요. 않기 때문입니다. 김병만 씨 측은 이 내용에 대해서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판결문 해석에서 나온 차이다. 이제 그러니까 자기는 파양 선고에 무고로 인한 뭔가 피해도 인정된 측면이 있다고 해석을 해서 이제 그런 입장을 냈던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제 어쨌든 판결문에는 이런 내용은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무고로 인한 폐륜 행위를 해석했다는 건데 실제로 그 법조문을 보면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겁니까? 그러니까 판결문에는 이런 내용은 없지만 김병만 씨 입장에서는 그 전처가 자신을 이 상습상해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이 입양했던 이 딸이 참부인으로 진술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이 부분들로 인해서 지금 김병만 씨가 이 전 배우자 등을 상대로 무고죄를 고소한 부분이 있는데 결국 친양자를 파양하는 건 굉장히 엄격한 요건을 요합니다. 그런데 파양 결정이 나온 데는 이런 무고로 인한 이런 폐륜 행위까지도 인정이 됐기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스스로 해석을 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해석하고 싶었을까요? 그만큼 파양에 대한 원인이 자신이 아니라 입양한 딸에게 있다라는 점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또 이런 입장을 밝힌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럼 김지훈 변호사 이 딸의 입장에서 입양 딸의 입장에서 이 부분 문제 삼을 수도 있나요? 뭐 예를 들면 판결문에 명백히 없는 내용을 문구를 워딩을 그대로 얘기하면서 뭐 상대방을 비난한다는 듯이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허위 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죄도 되겠지만 예. 사실 이 경우에는 이고은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판결문에 이제 나온 결과나 이 내용을 봤을 때 어떤
개인적인 법적인 해석을 드러냈다. 이 정도로는 처벌이 되지는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논란의 오해 여지가 있을 수 있으니 법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충분히 문제 제기는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두 번은 기각을 하고 세 번째 인용을 한 이유는 법원에서 판단한 이유는 뭐였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혼 소송 중이던 2020년에 첫 번째 파양 소송이 시작됐고요. 그 다음에 2022년에 두 번째로 이제 됐었는데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2024년 11월에 파양 소송이 돼서 8월 8일에 서울가정법원에서 이제 됐는데 만 25세를 넘긴 자녀에 대한 복리 차원과 서로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 이런 내용으로 파양 인용이 선고된 겁니다. 예. 근데 이거 보면서 요즘에 친양자 입양이라는 게 좀 뭐 낯설긴 합니다만 재혼 가정이 많아지다 보면은 자연히 늘어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내가 이제 재혼을 하려고 한 상대가 이제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예. 친양자 입양을 하는 경우가 꽤나 늘고 있습니다. 친양자 입양에는요, 법적으로도 확실한 이점이 있고 또 행정 절차도 좀 더 감소화된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시는데 예. 법적으로 특히나 전 배우자와의 이 법적인 관계가 단절이 됩니다. 그리고 친양자로 입양하는 순간 이 새 배우자가 이 친부모와 같은 법적 효력을 누릴 수 있다라는 장점들이 있거든요. 네. 따라서 아이에 대해서 어떤 여권을 발급받는다든지 아니면 뭐 해외여행 등을 갈 때 내가 이 아이의 친부모이다라고 입증할 다른 서류가 전혀 필요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행정 절차의 간소화를 가지고 올 수 있다. 법적 절차도 굉장히 간편해지고 특히 전 배우자가 더 이상 아이에 대해서 어떠한 간섭을 하기가 어려워진다라는 점에서 친양자 입양이 빠르게 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병만 씨 뭐 9월 결혼 소식이 있었는데 이미 부부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벌써 혼인 신고를 마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현재 예. 제주도의 신접 살림을 살려서 이 예비 신부 그리고 두 자녀와 함께 생활을 하고 있다고 알려집니다. 이 혼외자였던 두 아이도 이제 법적인 가족이 됐다고 하고요. 이제 참고로 김병만 씨의 재혼 상대는 연하의 이 평범한 회사원이라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첫 결혼 당시에는 방송을 통해서 이제 가족을 공개한 적이 없는데 이번에는 한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 새로운 결혼 생활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전해집니다. 그래요. 예. 다음 소식은 이제 덥다 보니까 빙수 많이 드실 텐데 요즘 SNS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빙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빙수길래? 이거 네, 이거보네요? 바로 이 빙수인데요. 이름은 평양빙수고요. 평양빙수. 네, 서울 성수동의 한 유명 빙수 가게에서 내놓은 제품입니다. 예. 이제 이름이 굉장히 특이하잖아요. 이게 슴슴한 맛이 특징인 평양냉면에서 착안을 해서 이름을 평양빙수라고 지은 거래요. 왜냐하면은 빙수도 슴슴해요. 네, 왜냐하면 예. 우유 얼음만 들어가 있고 다른 팥이나 아무 토핑이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평양 빙수라는 건데 이 빙수가 화제가 되고 있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가격 때문인데요. 이게 12,000원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 누리꾼이 이 빙수 사진을 SNS에 올리면서 이제 우유 얼린 건데 12,000원이나 하고 이름은 예. 또 평양 빙수다라면서 약간 불만 섞인 반응을 내놨는데요. 이게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퍼지면서 지금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공 변호사님이 가격에서 깜짝 놀라실 것 네. 같은데 반응이 좀 어떻습니까? 반응이 좋은 반응도 있고요. 좋지 않은 반응도 있고 이제 극과 극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우리가 뭐 봉이 김선달이냐 겨자랑 식초 뿌려 먹으면 딱 맞겠다 이런 반응도 있고요. 반면에 우유빙수 좋아하는 사람들에겐 꽤나 만족스러울 것 같다. 또 안 사면 되지 궁금해서 먹어보고 싶다라는 등 가게 사장님을 옹호하는 댓글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빙수를 먹어본 한 누리꾼은요. 우유 얼음에서 모든 노하우를 쏟아부은 자부심이 느껴진다. 이런 평을 내놓은 댓글도 있었습니다. 예, 근데 김지훈 변호사 이게 원래 더 화제가 된 게 사장님의 대처 때문이라던데 무슨 얘기예요? 이거? 그렇습니다. 이게 논란이 되면 사장님이 대처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이 예. 사장님은 상당히 센스 있게 대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장님이 이제 직접 이 받은 다이렉트 메시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개했는데 이 SNS에 나온 글이랑 댓글들 모두 정독했다라고 하면서 해당 메뉴는 담백한 맛의 디저트를 찾는 단골 손님들 제안으로 시작됐고 온라인 콘텐츠를 떠올려서 이렇게 평양빙수라는 이름을 붙였다. 근데 메뉴를 더 고민해봐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불편을 끼쳐드렸으면 사과드린다라고 하면서 이 메뉴로 얻은 수익 100만 원을 예. 수해복구 단체에 기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메뉴명도 다시 논란의 여지가 없게 우유빙수로 바꾸겠다 이렇게 대응을 하면서 오히려 네티즌들이 발빠른 대응이 멋지다. 이 예. 사람 장사하면 뭐든 잘 되겠다.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가격의 논란은
뭐 이거면서 놀라시고 했지만 사실 요즘에 진짜 비싼 빙수도 많잖아요. 맞아요. 특히 호텔 빙수 가격이 예. 엄청난데요. 올해 가장 비싼 호텔 빙수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호텔에서 판매하고 있는 샴페인 빙수로 15만 원 상당입니다. 15만 원이요? 네, 호텔 빙수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신라 호텔의 이 망고 빙수. 이게 2011년에 출시가 됐는데 첫 출시에는 2만 7천 원이었거든요. 올해 11만 원. 까지 가격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비싸면 누가 사 먹을까라고 싶지만 실제로는 인기가 엄청나서요. 평일에 가도 한 10팀 정도 대기를 해야 되고 주말에 가면 2시간 이상 기다려야 맛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혹시 드셔보신 분 있으세요? 먹어본 적이 없고요. 아예 망고 빙수라는 것 자체도 먹어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빙수를 10만 원이 넘는 돈을 주고 먹을 수 있는가 예. 이해가 좀 가지가 않습니다, 사실. 그런데 왜 이렇게 인기가 있을까요? 제가 결혼식 때문에 호텔을 가봤는데요. 네. 이 라운지에서 이런 빙수를 파는데 다들 빙수가 녹을 것 같은데 계속 사진만 찍더라고요. 이게 찍어서 인스타그램이나 이 SNS에 올릴 목적으로 비싸지만 뭔가 나를 위한 사치로 그렇게 좀 소비하는 젊은이들이 많아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사실 이번 여름에 컵빙수 아시죠, 김준일? 그렇습니다. 네. 컵빙수 인기였다면서요? 인기가 아주 많아졌고요. 컵빙수는 이제 가격이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예. 4,000원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큰 차이가 있는데 올 여름은 컵빙수의 계절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한 저가 커피 브랜드에서 출시한 4,000원짜리 컵빙수가 굉장한 인기를 얻었고요. 무려 누적 판매량이 300만 개 이상 기록했다고 할 정도로 예. 이 1인 가구가 되니까 실속형 소비 트렌드, 그러니까 스몰 럭셔리와 알뜰 소비 모두 추구하는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